자, 228페이지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의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주물 선점, 이거 선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선점의 대상은 물건은 동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주, 소유자가 없는 동산에 대하여. 세 번째, 점유해야 되잖아요. 점유는 소유의사로 점유해야 돼. 이것을 선점이라고 해요. 선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점유한다. 선점. 소유의사 점유니까 뭐예요? 자주 점유여야겠죠.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이 동산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이런 거예요. 누가? 먼저 점유한 사람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점. 그 다음에 습득. 유실물 습득. 자, 이 습득이라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유실물에 대하여 이 물은 동산의 하나겠죠. 원칙적으로. 잃어버리는 물건이니까 유실물. 유실물은 근데 이게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죠? 소유자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습득이라는 말은 뭐예요? 점유하는 거죠. 이 점유에는 자주 점유일 필요가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겠죠. 주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습득한 사람은 뭐 해야 되냐? 주인이 있으므로 공고를 해야 되죠. 공고. 즉 관공서에다가 습득물을 갖다 주고 자, 이거 내가 습득했는데 주인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의뢰해서 그러면 그 관공서가 공고하겠죠. 공고를 6개월 동안 공고를 최소한 해야 됩니다. 자, 공고를 6개월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면 드디어 이 습득한 사람이 당의 그 습득물, 유실물이죠. 습득물을 원시 취득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매장물. 매장물은 발견하는 것이죠. 매장물에 대하여 이때 이 물건은 일반적으로 동산이 많겠지만 부동산도 매장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 매장물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자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발견한 사람. 발견한 사람 뭐예요? 점유 자체가 필요 없죠. 눈에 이건 뭐지 하고 발견한 사람이 되니까 눈에 제일 먼저 찾아낸 사람을 말하죠. 자, 발견한 사람.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도 유실물법상의 공고조처를 거쳐합니다. 공고. 이때 공고는 1년 동안 해야 돼요. 발견한 그 매장물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발견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여기는 공고를 1년 한다. 발견해서는 그죠. 습득한 물건은 공고를 6개월 이상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발견된 이 매장물이 덮고 있는 것을 포장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포장물 소유자와 여기에 발견자가 이게 다를 경우에요. 각각 존재할 때요. 이럴 때는 이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으로 공유합니다.
포장물의 소유자, 즉 매장물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던 포장물 소유자하고 발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자와 포장물 소유자가 절반으로 공유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습니다. 이 소유권 취득도 역시 원시 취득에 해당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 첨부란 것은 어떤 의미냐면 두 개 이상의 소유자가 다른 자을 이 물건이 어떤 식으로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죠. 어우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소유권자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는 갑의 소유물, 이것은 을의 소유물인데 이게 어떤 이유로 어우러졌어요? 어우러져서 한 개의 물건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이런 제도를 첨부라고 해요. 그럼 이 첨부에서는 이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냐라는 문제고 이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첨부, 어우러지는 모습이죠. 이 어우러지는 모습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우러지는 모습은 하나는 부합, 하나는 혼화, 하나는 가공. 부합이라는 것은 두 개가 합쳐진다는 거죠. 혼화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이 섞인다는 거예요. 섞인다. 가공이라는 것은 기술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든다 이거죠. 기술, 노동을 투입해서 제품, 물건을 하나 만든다. 원재료에서 물건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죠. 이 세 가지 부합, 혼화, 가공을 우리는 첨부가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우러지는 모습을 말하죠. 어우러지는 모습. 이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예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것. 이 첨부가 되었을 때 하나의 물건을 취급한다. 이거는 가행법규성 성격이 첨부에 의해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한다라는 이 제도는 가행법규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는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소유권 취득, 누구를 인정할 것이냐? 소유자가 누구로 인정할 것이냐? 이것은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을 때 우리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 귀속을 정합니다. 세 번째, 만약에 소유권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취득해버리면 어느 한쪽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러면 한쪽은 이득을 보게 되고 한쪽은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득을 본 쪽에서 손실을 본 쪽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서 그 부당이득의 정도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반환해 주는 것이죠. 이때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적용할 것인가 여부는 역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 부당이득 반환해 주는 이 내용도 임의 규정성을 띱니다. 그래서 첨부가 돼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한다라는 것은 가행법규성이다. 그 다음에 어떤 물건 위에 제3자 권리가 존재한다 하면 그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 제3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그러한 내용은 가행법규성을 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 첨부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부합, 첨부에서 부합의 원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32페이지에 가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부합이란 것은 소유자가 다른 각각의 물건 두 개 이상이 서로 어우러져서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는 것. 그렇죠?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합쳐진다. 합쳐서 한 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걸 부합이라 그러고, 그럼 두 개 이상의 물건의 부합의 모습은 첫 번째,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이 부합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예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상정할 수 있습니다. 유형이죠, 유형. 부합의 유형. 자, 그렇다면 우리 민법에 이럴 때 각각 문제되는 게 없나? 있다. 여기에요. 부동산이 부합되는 것. 자, 원래 부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존재하는데 이걸 움직일 수가 없죠.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학설은 부동산 간의 부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학설의 일반적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부동산 간의 부합도 가능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자, 이거부터 먼저 알아둡니다. 부동산 간의 부합을 인정한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당연히 이것도 인정입니다. 당연히 인정합니다.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는 것, 이게 부합되는 거죠. 또 동산 서로 간에 부합되는 것, 이런 뜻이죠. 이 말은 동산 서로 간에 부합되는 것. 다 인정합니다. 인정. 근데 부동산 간의 부합에 대해서는 학설은 부정하는 취지가 있지만, 이렇게. 그러나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 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을 때, 하나의 물건을 이렇게 인정됐을 때, 이 물건의 소유권은 누가 가져가느냐? 이걸 정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원칙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 약정이 우선하겠죠. 소유권 누가 갈 거냐? 약정이 우선해요. 그런데 약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소유권자 누구를 정할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동산이 부합됐을 때는 여기는 종전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요 소유권을요. 또 동산 간의 부합에서는 주종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는가? 만약에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 주된 동산, 주물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데 만약 구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때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비례해서 서로 공유하자 이렇게 합니다. 부합 당시의 가액 비례해서 공유하다. 하나의 물건을 두 사람이 소유권을 나누어서, 한 개의 소유권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부동산 간의 부합은 여기는 종전 부동산 있죠. 종래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에 부합할 때는 종전의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만들어진 부동산 소유권을 다 취득합니다. 다만 이게 동산 간의 부합에서는 그 동산, 부합된 동산이 주물, 종물 관계가 되는가, 주종 관계로 구별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소유자를 정한다. 이렇게 이 부분을 먼저 익혀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특히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부동산의 부합. 예컨대 건물에 종전에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에 증축했다. 2층을 중축했다. 그 위에다가. 그러면 총 5층짜리 건물이 되겠죠. 이 5층짜리 건물 소유권은 누가 갖느냐 이런 문제인데, 만약에 종전의 건물에 이게 소유자가 갑이라 해보죠. 그런데 이게 증축한 사람은, 2층을 증축한 사람은 이것은 임차인인 을이 증축했다라고 해보죠. 이때 임차인이 임대한 목적물 위에다 증축하려고 그러면 임대인 갑의 승낙을 받아서 했겠죠. 승낙하에 이렇게 증축을 했다라고 하면 이 증축한 부분에 이 소유권은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입니다. 즉 5층짜리 건물 소유권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판례 원리를 잘 이해해 두셔야겠습니다. 판례는 자, 증축 부분이 이것을 구조 독립, 이용상 독립,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증축의 권한이 있으면 자, 독립성이 인정되고 증축의 권한이 인정된다. 이럴 때는 증축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만약에 독립성이 없다라고 하면 뭐 예컨대 증축할 권한은 부여받았지만 독립성은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 이때는 부합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을 인정합니다. 자, 여기에 구분 소유권이, 여기에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은 구분 소유권이 만들어지겠죠. 구분 소유권이 있는답니다. 여기에 부합이 있는다 말은 종전 3층짜리 건물에 2층이 붙어버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층짜리 건물 한 동이다. 그러면 종전의 소유자 갑이 소유권 취득해버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5층짜리 건물의 소유권을 종전의 소유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때는 부합의 원리에 의해서 부동산 간의 부합이 되어서 당해 5층짜리 건물 전부는 종전 임대인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만약에 임대차가 끝났을 때 여기에 임차인 을이 당의 목적물은 저희가 빌려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이 2층에 해당되는 만큼의 금전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상대방이 취득했으니까, 즉 갑이 취득했으니까 그 부당 이득 반을 청구하겠죠. 이렇게 그런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잘 들어봅니다.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 관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 판례 원리를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부합. 우리 시험에는 부합이 잘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부합. 그 다음 혼화. 혼화는 섞인다라는 거겠죠. 섞이니까 동산 소유자 갑, 동산 소유자 을, 이게 섞였다. 섞였다. 그래서 하나의 동산으로 하나 소유권이 발생한다. 그럼 여기에 소유자는 누구죠? 이걸 정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산과 동산에서만 혼화가 인정됩니다. 혼화는 거죠. 동산 간의 혼화만 인정된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바로 동산 간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이렇게 동산 간의 부합 규정을, 그죠? 동산 간의 부합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어디에? 혼화에다가는 그대로 씁니다. 혼화 당시에 가액 비율로 만약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공유로 취급하고, 이렇게 이 혼합물을 만약에 주종 관계가 뚜렷이 구별할 수 있다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이 혼합물 전체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상실한 사람은 부당이득의 법률에 따라서 변제받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동산 간의 부합 규정을 혼화에 준용하여서 한다. 정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입니다. 이 가공이란 것은 재료에다가 가공자의 가공, 즉 기술을 투입하는 거죠. 노동을 투입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공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물건을 만들어낸다. 원재료를 물건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걸 이제 가공이라 그래요. 가공. 자, 이때 이 가공물의 소유권을 그러면 누가 취득하냐라는 것인데, 원칙. 원재료 소유자가 취득하면 되겠죠. 왜? 이 물건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원재료 소유자가 취득한다. 이렇게 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 원재료보다가 가공물의 가액이 현저히 큰 금액이 증가했다. 이게 원재료 가치보다 이 가공물의 가액 비교하니까 현저하게 크더라. 현저히 다액 증가가 생겼다. 이렇게요. 자, 요 가공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큰 금액으로. 그렇다면 이때는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라.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 원리에서 가공의 법리를 조항한다. 이렇게요. 자,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의했는 내용만 좀 정리하시고 우리 교재에 보시면 233페이지에 거기 판례를 몇 개 넣어놨죠. 상단에, 그죠? 재료에 보시면 1번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는 당의 주유소 토지에 부합되어 부합물이다. 이렇게 했죠. 독립된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뭐 이런 내용으로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가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우리가 앞에서 물권의 효력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물권 청구를 살펴봤죠. 뭐 소유권에 의한, 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게 이제 우리 민법은 213조와 214조에 있고 213조는 반환 청구, 214조는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소유권자가 소유권 침해당했을 때 침해자에 대하여 현재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의 점유를 상실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침탈해 가서 또는 침해자가 지배하고 있다면 이때는 소유자는 소유물에 기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소유권에 기해서, 그죠? 그게 213조입니다.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 첫 번째. 점유 상실한 소유자일 때. 이때는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 중에 있는 침해자입니다. 자, 이때 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침해자는 점유자, 간접 점유자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리고 이 침해자는 고의, 과실, 불문입니다. 잘잘못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침해자인 점유자는 점유 보조자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일 때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이거 조심해야겠죠. 소유권에 의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때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즉 사장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 보조자에 불과할 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상대방을 정합니다. 이렇게. 자, 이때 이 상대방이 이 반환 청구에 대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 이걸 우리는 본권이라고 그러죠.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이때는 저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상대방, 즉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의 소유물을, 즉 저 사람의 소유물을 점유할 수 있는 본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점유할 수 있는 이 상대방 어떤 사람일까? 거절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예컨대 예를 들면 지상권자라든지 전세권자라든지 또 유치권자라든지 또 질권자라든지 또는 임차인이라든지 또는 매수인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채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 이런 사람들은 여기 되겠죠. 동시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즉 소유자한테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라면 점유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자. 예, 이런 게 점유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하더라도 못 돌려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점유 상실 이외에 방해가 있으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또 방해의 염려가 있다. 이때 이것이 객관적인 염려 상태여야 되죠. 이럴 때는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각각 행사하고 이 소유권에 의한 물권형 청구권은 이 청구권 자체가 소멸시효에는 적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소유권 자체가 성질상 뭐가 있냐면 항구성이 있다 그랬죠. 항구성이 있다면 물권 청구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해야 옳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각각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했어요. 소유권의 원시취득 사유인 첨부 내용과 그 다음에 공동 소유 직전까지, 즉 소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 행사하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보유하는 형태로서 공동 소유라는 제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